신인간혁명 제25권 이케다 다이사쿠 인재성 신이치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다. 기쁘군요. 아무리 진심을 담아 격려해도 그때뿐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내 격려를 잘 살려가고 있군요. 그곳에 가치 창조가 있습니다. 이스키무라는 가와배강의 댐 건설 계획으로 얼마 뒤 마을 세대수 절반 가까이가 수몰될 예정이었다. 세이쿄 신문은 호수 밑으로 사라질 이스키무라에서 활약하는 학회원을 이렇게 소개했다. 이스키무라에는 대블록 한 곳에 학회원이 53세대가 있고 자담회에는 70에서 80명이 참석한다. 멤버는 의기양양하게 묘법의 이스키성을 구축하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활동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기사를 읽은 신이치는 이스키 동지의 분투에 가슴이 뜨거워져 격려의 말과 함께 수건을 기념으로 증정했다. 당시 이스키무라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댐 건설과 폐강 등으로 고향과 정든 땅을 뒤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자신의 지역을 소중히 하고 애착이 깊을수록 떠나야만 하는 괴로움과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으리라. 신이치는 그러한 동지의 흉중을 생각하니 격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뉴질랜드 성인은 우리들이 거주하고 일생을 수행하는 곳은 어느 곳일지라도 상적광의 도읍으로 될 것이로다. 어서 1343쪽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거주하고 신심에 힘쓰는 장소는 어디든 모두 상적광의 도읍이 된다. 요컨대 어디를 가든 그 장소가 최고의 행복을 구축하는 장소이고 광선유포의 사명을 달성하는 무대가 된다는 말씀이다. 신해치는 사랑하는 땅에서 떠나는 동지가 그 점을 알았으면 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땅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곳에 모범이 되는 광선유포의 이상향을 만들어야 한다. 는 마음으로 지역 강포에 힘쓰기를 바랐다. 그 지역에서 사람이 떠나도 사람들의 심전에 심어진 발심의 씨앗은 언젠가는 또 어딘가에서 반드시 행복과 광포라는 커다란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신이치는 그 취지를 간결하게 말한 전원과 수건을 야나기 세스오에게 보내는 격려품으로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신문에 기사가 게재되고 사흘 뒤인 6월 8일, 야나기는 이스키무라에 도착했다. 신이치의 전언을 전해 듣고 수건을 받은 이스키의 동지들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우리에 대한 기사를 읽고 마음을 써주셨다. 이스키는 첩첩산 중에 있는 지역이라 학회원도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선생님이 언제나 지켜봐 주시고 있다. 스몰되는 마지막 날까지 분발해야 한다. 이스키를 생각하는 신이치의 마음을 그들이 처음으로 통감하게 된 때는 집중호우가 구마모토현 중남부를 덮친 1963년 8월이었다. 이스키무라도 사망, 행방불명자가 11명, 유실, 전파된 가옥이 144가구, 반파된 가옥이 45가구라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때 학회에서는 곧바로 야스시로 지부의 지부 간부를 중심으로 파견대를 결성해 재해 지역에 갔다. 그리고 이스키무라의 학회원 반장집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구호 활동을 펼쳤다. 신이치는 파견대 멤버에게 전원을 보냈다. 이스키 동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도 제목을 계속 보내겠습니다. 파견대는 나를 대신해 모두를 힘껏 격려해 주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여기저기 강이 범람해 집이 떠내려가고 산사태에 휩쓸린 집도 속출했다. 토사의 길이 매몰되어 고립된 촌락도 있다. 이스키 동지는 파견대에 보낸 신이치의 전원을 듣고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이토록 걱정하고 계시다니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재해자인 그들 대부분이 파견대와 함께 동분서주하며 구호활동을 펼쳤다. 멤버들은 우리의 행동으로 학회의 마음을 전하자고 결의했다. 이스키무라는 구습이 깊고 토속신앙이 번성한 지역이었다. 1955년 무렵부터 마을의 학회원이 탄생해 홍교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학회에 대한 몰인식과 편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어느 촌락에서는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더불어 회원 사이의 원질 문제 때문에 십수 세대의 학회원이 한때는 3세대까지 줄어든 역사가 있었다. 고난은 발전을 위한 단계이다. 이스키무라 동지가 홍교에 힘쓴 까닭은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인간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이 정해진다.
종교는 그 삶의 방식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그 가르침의 고저 천심을 고찰하고 검증해 대화하는 일은 인간이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학계가 추진하는 절복 홍교이다. 하지만 자타 모두의 행복을 바라는 홍교가 학계원을 배척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실현에 당당하게 도전한 동지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 어서 말씀대로 마가 다투어 일어났다. 드디어 우리의 신심도 진짜가 되었다. 그리고 착실히 홍교를 거듭했다. 그런 가운데 1963년 8월에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자위대도 헬리콥터 등을 이용해 구호활동을 시작했지만 그들만으로는 당연히 일손이 모자랐다. 학회에 파견되는 강에 걸쳐놓은 밧줄을 이용해 탕류를 건너 고립된 촌락에 구호물자를 날랐다. 파견대가 등에 짊어진 구호물자 꾸러미에는 동지를 위한 세교신문도 들어있었다. 파견대는 모두의 안부를 확인하며 걸었다. 학회원 중에도 가옥이 유실되거나 전파,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멤버가 있었지만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었다. 동지는 안전한 곳에 모여 우리에게는 야마모토 선생님이 계신다. 반드시 변도위약하자며 서로 재기를 맹세했다. 집중호우 속에서 분투하는 동지의 모습은 이스키무라에서 학회에 관한 이해의 폭을 크게 넓히는 결과로 나타났다. 학회 파견대의 구호활동 덕분에 식사를 할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되었다. 학회원 자신도 재해를 입었으면서 파견대와 함께 구호활동을 하는 모습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 재해자인 학회원이 모두를 힘차게 격려하며 걷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하는 사람의 강인함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다. 비상사태는 인간의 온갖 허식을 없앤다. 그때 신앙으로 길러진 인간성의 표면이 빛을 발하는 법이다. 이스키무라를 흐르는 가와베 강은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그 농수가 계속되자 치수 사업의 일환으로 그때까지 제기되던 댐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었다. 이스키무라의 촌의회는 반대를 결의했지만 국가나 현과 보상 문제 등을 의논하면서 계획을 실시하는 쪽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고향인 촌락 여러 곳이 호수 밑에 잠기게 되자 주민들의 심정은 복잡했다. 그 속에서 이스키의 핵심 멤버는 지금 있는 동지들에게 신심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 가슴을 활짝 펴고 이스키에서 신심의 토대를 쌓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며 온 힘을 다해 격려하고 지도하면서 다녔다. 그 활약상을 소개한 세이쿄 신문 기사가 야마모토 시니치의 눈에 띄었다. 그리고 이스키 동지는 시니치에게 격려를 받게 되었다. 시니치는 이스키의 많은 멤버로부터 감사와 결의의 편지를 받았다. 그중 한 사람이 마을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스키는 산이 많아 경작지가 부족한 곳이므로 산업이라고 해봤자 임업과 녹차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 정도인 특별한 산업도 없는 가난한 시골입니다. 많은 사람이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에 과소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도 혹독해서 겨울에는 허리까지 눈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스키는 헤이케이, 오추도 전설과 이스키 자장가가 유명한데 모두 운명의 비참함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스키는 저희 고향입니다. 저는 녹음이 가득한 이스키가 참으로 좋습니다. 동지들은 반드시 이스키의 숙명을 전환해 이곳에 행복의 꽃밭을 만들자고 하면서 명랑하고 생기발랄하게 분발하고 있습니다. 애향심에서 광선유포의 정열이 불타오른다. 향토를 사랑하는 우리 동지이므로 지역의 번영을 위해 일어선다. 편지를 읽은 시니치가 아내 미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이스키에 가고 싶소. 이스키 자장가도 좋은 노래이지 않은가. 슬픈 선율이지만 그저 가냘프고 훌쩍거리기만 하는 노래가 아니라오. 이스키 자장가는 아기를 재우려는 어머니가 사랑을 가득 담아 부르는 노래가 아니다. 주인집 아기를 돌보기 위해 연계, 봉공 등으로 집을 떠난 소녀들의 노래이다. 주인집 아기를 돌보는 그 소녀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움, 슬픔, 안타까움을 담아 부른 위로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이스키 자장가를 처음 듣게 된 때는 1953년에 큰아들 마사히로가 태어난 무렵이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나는 추석까지, 추석 이후에는 없어요. 추석이 빨리 오면 빨리 돌아갈 수 있어요. 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애절한 곡조에 가슴이 아렸다.
주인집 아기를 돌보는 연계봉공 기간이 끝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가련한 소녀의 모습이 눈에 떠오르는 듯했다. 노래에는 부유한 사람들의 의복을 부러워하는 가사도 있고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주나 하고 한탄하는 가사도 있다. 아기를 돌보는 소녀들의 나이는 7, 8살에서 15살 정도이리라. 대부분 연계봉공을 하러 타향으로 떠난 가난한 집의 아이로 틀림없이 학교에도 갈 수 없었으리라. 자신의 처지를 체념하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노래였다. 하지만 훗날 신이치는 이스키 지방에서 모은 자장가 70편 정도를 수록한 책을 읽자 아기를 돌보는 소녀들이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출한 노래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런 가사도 있었다. 아기가 귀여우면 아기를 보는 소녀에게 떡을 먹여라. 아기를 보는 소녀가 쓰러지면 아기도 쓰러진다. 아기가 귀여우면 아기를 보는 소녀에게 떡을 먹여라. 아기를 보는 소녀가 배가 고파서 쓰러지면 엎혀있는 아기도 쓰러지기 때문이다. 이 가사에서는 자신의 처지를 그저 한탄하며 참고 견디기만 하는 연약한 소녀의 모습과는 다른 얼굴이 떠오른다. 부조리에 항의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는 듯하다. 또 그 마음은 학대받아도 지지 않고 살아가는 다부진 민중의 모습에도 통한다. 인간은 누구나 힘을 간직하고 있고 누구에게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법이다. 이스키 지방의 자장가에는 잔소리가 심한 노파는 한방 때려라! 라는 아기를 돌보는 소녀들의 격렬한 징후를 드러낸 가사도 있다. 애절한 선율이 가득한 자장가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감정은 자기 비하와 소외감, 포기만이 아니다. 비판과 분노가 있고 강한 저항심과 자립이라는 긍지도 맥동하고 있다. 그 저항의 대상은 직접적으로는 잔소리가 심한 노파나 주인 등이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보이지 않는 무엇, 말하자면 운명에 대한 저항을 느끼게 한다. 소녀들은 길거리 같은 곳에 모여 아기를 돌봤다. 모이다 보면 자연스레 친구가 되었는데 사이가 틀어지기라도 하면 고자질하는 경우도 있었다. 소녀는 노래한다. 산에서는 가시 돋친 풀이 무섭고 마을에서는 아기 보는 소녀의 입이 무섭다. 마을에서는 자신처럼 아기를 돌보는 소녀의 입이 무섭다. 아이를 돌보는 소녀들끼리는 멍청이 있으면 따돌림을 당할지도 모르는 긴장감도 내포된 관계였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소녀들끼리는 매우 강하게 결합하게 되었다. 가사에 나와 너는 자매가 되자. 너는 언니, 나는 동생이라고도 나온다. 말하자면 자매라고 생각할 만큼 강한 유대로 맺어져 있었다. 또 내가 죽어도 울어주는 것은 매미뿐이겠지라는 노래와 함께 매미가 아니라 동생이다. 동생아 울지 마라. 마음에 걸린다는 가사도 나온다. 여기서 말하는 동생은 어디에 있는 동생이가? 여기서 말하는 동생이 의리로 맺은 여동생을 가리킨다면 아기 보는 소녀들의 그 강한 유대가 오죽했겠는가. 어쨌든 소녀들의 강인함을 지탱하는 요인 중 하나는 소녀들의 자매적인 결합이었음이 틀림없다. 고독감은 마음을 약하게 하지만 사람과의 강한 유대를 자각한다면 마음은 무쇠처럼 강인해지는 법이다. 신일치는 이스키 지방에 전해지는 자장가의 의미와 배경을 생각하자 사회 부조리의 여파는 최종적으로는 가장 약자, 요컨대 서민에게 더구나 어린 이들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새삼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 뒤틀린 어른 사회의 희생양이 되는 어린이들의 실태를 교육자로서 빠짐없이 지켜본 마키코치 스네 사부로 초대회장은 계약을 위해 일어섰다. 이스키 지방의 아기를 돌보는 소녀 외에도 메이지 다이쇼 시대라는 19세기 중반부터 쇼와 시대라는 20세기까지의 격동기의 저변에서 적지 않은 어린이가 비참하게 살아야만 했다. 마키코치 자신도 불우한 유소년기를 보냈다고 해도 좋다. 마키코치는 1871년 6월 6일 음력 가시와자키현 가리와군 아라하마무라 현재의 니가타현 가시와자키시 아라하마에서 와타나베 조마스와 이네 사이에서 큰아들로 태어났다. 그때 마키구치의 이름은 조시치였다. 조시치가 어릴 때 홋카이도로 돈을 벌러 간 아버지 조마스는 소식이 끊기고 만다. 1876년에 어머니 이네가 재혼하면서 조시치는 고모인 도리가 시집가서 살고 있는 마키구치 젠다이유 집안의 양자로 들어간다.
일본은 1872년부터 국민 개학을 목표로 하는 학교 제도를 실시하였으므로 마케구치로 성이 바뀐 조시치도 1878년에 심상소학교에 입학했다. 당시 교육기간은 하등소학 4년, 상등소학 4년이었다. 1882년 마케구치 조시치는 하등 4년을 마치고 의붓 아버지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성적이 우수했던 그는 주위로부터 재능이 아깝다며 진학을 권유받았지만 가정 사정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1874년도에 아라하마 무라의 취학률은 약 17%에 불과했다. 마케구치가 입학한 해가 그 4년 뒤이므로 심상소학교에 입학한 마케구치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혜택받았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를 어떻게 대우하는가? 여기에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 어떤지 진정으로 풍요로운 나라인지를 가려내는 중요한 척도가 있다. 마케구치 조시치가 홋카이도로 건너간 때는 13살 무렵이었다고 한다. 소식이 끊긴 친아버지를 찾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지 모른다. 마키구치는 오타루 경찰서에서 사원으로 일하면서 초능을 아껴가며 독서와 공부에 힘썼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때문에 공부 사원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윽고 마키구치는 홋카이도 심상사범학교, 현재 홋카이도 교육대학교의 제1종생으로 입학한다. 공교육에 힘쓸 유능한 인재로서 군구장의 추천으로 입학한 것이다. 사범학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지내고 수업료나 생활비도 국비로 지원받았다. 그리고 졸업한 뒤에는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교직에 종사하게 되어 있었다. 마키구치로서는 그것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리라. 후쿠자와 유키치의 자문에 학문은 쌀을 찌으면서도 할 수 있다고 있다. 후쿠자와나 마키구치의 청년기에 비하면 시대는 바야흐로 크게 변했다. 배우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길이 곳곳에 있다. 마키구치는 1893년에 홋카이도 심상사범학교를 졸업하자 이 사범학교의 부속 소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모교에서도 지리과 담당으로 교단에 섰다. 마키구치는 부속 소학교에서 단급 교실을 담당했다. 단급은 전 학년 어린이를 하나로 편성한 학급이다. 눈이 오는 날이면 마키구치는 등교하는 어린이를 마중 나갔다. 학교 때에는 몸집이 작은 아이는 없고 큰 아이는 손을 잡고 바래다 주었다. 또 학교에서는 따뜻한 물을 데워 살같이 튼 아이들의 손을 씻겨 주었다. 어린이의 행복을 바라는 마키구치의 마음이 아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리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진심의 결정체이다. 교사로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 1893년 1월, 마키고치는 이름을 조시치에서 스네 사부로로 바꿨다. 21살 때였다. 1899년 7월, 홋카이도 사범학교 부속 소학교에서 교장 대리가 된 마키고치 스네 사부로는 이듬해 1월에는 사범학교의 사감이 된다. 28살 때였다. 그 사이에 마키고치는 지리학 연구를 거듭하면서 원고도 썼다. 이 원고를 가지고 도쿄로 건너갔다. 1903년 10월 그는 인생 지리학을 출판한다. 이 책은 지리학은 땅과 인생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학이다라는 관점에서 풍토와 지형, 기후 등의 지리적 현상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구한 책이었다. 학자로서는 무명인 마스구치의 저작이었지만 훗날 교토 제국대학교 교수가 된 지리학자 오가와 다코지가 이 책을 높이 평가했다. 사회학자 다나베 스케토시도 이 책의 출연으로 우리나라 지리학이 그 외모를 일변했다고 하면서 감탄했다. 마키고시는 인생 지리학을 출판한 직후부터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 설립한 고분학원에서 지리학을 가르쳤다. 같은 시기에 루신도 이 학교에서 공부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는 이유로 중국인을 멸시하는 일본인도 있었다. 마키고시는 중국인 유학생을 각별히 경애하고 소중히 대했다. 중국 청년들은 마키고치의 인생 지리학을 번역해 발간했다. 또 마키구치는 고등 여학교에 진학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의 교육 터전으로서 통신교육을 하는 대일본 고등 여학회를 창립한다.
인간이 사회활동을 원만히 하려면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학문을 닦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배움의 빛을 보내고 싶다는 것이 교육자 마키구치의 일관된 자세였다. 마키구치의 흉중에는 눈앞에 있는 어린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어떻게든 행복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자애와 정열의 불꽃이 맹렬히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뒤 마키고시는 1913년에 부임한 도세이 심상소학교를 시작으로 다이쇼 심상소학교, 니시마치 심상소학교, 미카사 심상소학교, 시로카네 심상소학교, 아자부 신보리 심상소학교에서 교장을 역임하게 된다. 마키고치가 가장 처음 교장으로 부임한 도세이 심상소학교는 도쿄시 북부의 시타야구 류센치초에 있었는데 가난한 가정이 많아 학용품이 없는 어린이도 많았다. 마키고치는 학용품을 일괄 구입해 시가보다 싼 값에 나누어 주는 등으로 마음을 써야 했다. 마키고치는 도세이, 다이쇼, 미카사, 아자부신 보리 심상소학교에서는 야학교 교장도 겸임하게 되었다. 야학교는 낮에 일해야 하는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가 다닐 수 있도록 심상소학교에 병설된 학교이다. 마키고치는 모든 어린이에게 애정을 쏟았지만 가난한 아이와 괴로워하는 아이에게는 특히 마음을 썼다. 또 그는 권력에 영합해 몸의 안테만을 얻으려는 삶을 싫어했다. 도세이 심상소학교에서 커다란 교육 실적을 남긴 마키구치는 이웃 마을에 신설된 다이쇼 심상소학교의 교장이 되었는데 그 야학교 교장도 겸임했다. 이것도 대부분의 가정이 몹시 가난했고 부모가 그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취학률이 몹시 낮았는데 마키고치는 직접 아이의 집을 방문하고 다니면서 학교 따위에는 가지 말고 일해라 라고 말하는 부모를 설득해야 했다. 이 다이쇼 심상소학교에서 근무하던 어느 날 교장 마키구치에게 그 고장의 유력자가 자기 아이를 특별 대우해 달라며 부탁하러 왔다. 부탁을 거절하자 그 유력자는 도쿄의 시정을 좌지우지하는 거물 정치가에게 마키구치를 배척해 달라고 요청한다. 마키구치는 교육에 관계없는 사람이 권력의 힘을 빌어 교육에 참견하면 안 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일관했다. 거물 정치가는 이전부터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그 고장 유력자의 의향을 받아들여 마키고시를 좌천해 버린다. 권력에 영합하지 않고 신념을 관철하려 하면 박해라는 폭풍이 다투어 일어난다. 그 폭풍에 지지 않는 강인함이야말로 개혁자의 조건이다. 다이쇼 심상소학교 교사와 학부형은 마키구치가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으로 같은 시타야구에 있는 나시마치 심상소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누구나 강한 분노를 느꼈다. 교사들은 마키구치의 전근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며 사표를 제출하고 학부형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면서 동맹 휴교에 들어갔다. 하지만 인사발령은 처리되지 않았고 마키고치는 니시마치 심상소학교 교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니시마치 심상소학교에 근무할 때 홋카이도에서 도쿄로 올라온 젊은 날의 도다 조세이를 만난다. 마키고치는 니치마치 심상소학교에 부임할 때도 교장이라면 가장 먼저 찾아가 문안을 올려야 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거물 정치가에게 인사하러 가지 않았다. 이에 노여움이 더 불타오른 거물 정치가는 도쿄시의 교육 과장과 구장을 움직여 다시 마키고치를 배척하게 된다. 그리고 부임 석 달 만에 도쿄시 동부의 혼조구 미카사초에 있는 미카사 심상소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학교는 빈곤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설치한 도쿄시의 특수 소학교 가운데 한 곳이었다. 미카사 심상소학교는 수업료를 받지 않고 학용품을 제공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목욕하고 이발할 수 있는 시설과 학교 의사도 있어 학생들이 아프면 치료도 해주었다. 미카사 심상소학교로 인사 이동이 되자 교사 사이에서는 그만두게 하려는 속셈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고 미카사 심상소학교는 해고 장소로 불렸다. 니시마치 심상소학교에서도 교사들이 마키고치의 전근을 반대하며 유임운동을 일으켰다. 마키고치의 도움으로 니시마치 심상소학교의 임시 대용 교사가 된 도다도 유임운동의 선두에 섰다. 하지만 유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키고치는 미카사 심상소학교로 전근을 가게 되었다. 도다는 이미 마키고치를 인생의 스승으로 정한 터였다.
그 마키구치와 행동을 함께하고자 도다는 뒤를 쫓듯이 하여 미카사 심상수학교로 옮긴다. 그리고 이 학교의 교사가 되어 사제가 함께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온 힘을 다했다. 스승이 최대 궁지에 몰렸을 때 제자가 무엇을 하는가? 이 물음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인지 스승을 이용하려는 말뿐인 제자인지를 가려내는 시금석이라 할 수 있으리라. 1920년 6월 미카사 심상소학교와 미카사 심상야학교 교장에 취임한 마키고치 스네 사부로는 가족과 함께 교내 사택으로 주거지를 옮겼다. 마키고치는 명문학교 교장이 될 생각 따위는 전혀 없었다. 가장 불행하고 어려운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어린이에게 교육의 빛을 비추는 일이야말로 교육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미카사 심상소학교는 깨진 창문을 두꺼운 종이로 막아 바람을 막는 등 시설을 충분히 보수할 수도 없는 열악한 소학교였다. 하지만 마키구치는 온몸 가득 정열을 불태우며 아이들을 위해 심려를 쏟았다. 당시 미카사 심상소학교에 관해서는 15개 학급 약 800명의 어린이가 3부로 나뉘어 수업을 받는다. 4학년 이하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고 5에서 6학년은 모두 수업 시간이 21시 또는 24시인 야간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업은 놀랍게도 자정까지 있었다. 교장 마키구치가 교내에 있는 사택에서 생활한 까닭은 그야말로 24시간 아이들을 위해 힘쓰자고 각오했기 때문이다. 또 학부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씌어 있다. 학부형은 모두 노동자 계급이므로 교육보다 먹고 사는 일을 더 크게 걱정한다. 그러므로 어린이는 대부분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품삯을 받아 생계를 돕는다. 이러한 상태이므로 출석률도 평균 75.35%로 낮은 비율이다. 학부형 중에 아이를 6년이나 학교에 보내는 가정은 좋은 부류이다. 그 중에는 전혀 학교에 보내려 하지 않거나 또는 어쩔 수 없이 보내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가정도 있다. 마키고 씨는 이곳에서도 아이의 집에 찾아가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부모를 설득했다. 아이의 장래를 위해 배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힘주어 말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던 부모들도 마키구치의 자애 넘치는 진지한 호소에 결국 등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진심을 담은 정열 가득한 대화가 사태를 타개하는 직도이다. 배를 골고 도시락도 없이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해 마키구치는 콩떡 등을 준비해 자유롭게 먹도록 했다. 당초 그 비용은 모두 마키구치가 냈다. 이윽고 급식에 협력해주겠다는 독재가도 나타났다. 1921년 12월 8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이런 커다란 제목이 걸렸다. 수학교에서 가난한 아동에게 무료로 점심을 급식 혼조의 미카사 심상수학교에서 시도 야학 아동에게도 급식을 계획, 빵과 국 2그릇. 기사에는 혼조 미카사 심상수학교에서 최근 이 학교 학생 가운데 환경이 열악한 학생 약 100명 정도를 골라 점심을 주기로 결정했다. 경비와 설비 사정상 당분간 약 130g의 빵 1개와 두부 야채를 넣은 국 2그릇을 무료로 급식한다고 씌어있다. 또 공장에서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학교로 오는 야학생에게도 급식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교장 마키고치의談話 내용도 있다. 얼굴색이 창백해 매우 약해 보이는 학생은 모두 제대로 먹지 못해 생긴 결과이다. 게다가 어쩌다 점심을 먹어도 변변한 것을 먹지 못하므로 영양불량에 걸리기까지 한다. 또 마키고치는 공장에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바로 학교로 오는 야학생에게 급식하는 일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하고 배가 부를 정도로는 주지 않는데 너는 학교에서 먹고 하지 않니? 라며 집에서 밥을 주지 않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이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나 아이들이 처한 현실 위에 서서 사물을 생각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불굴의 투원으로 개선을 추진했다. 철인 에머스는 가난한 어느 여성의 말에 크게 감명해 그 말을 써서 남겼다. 고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자와 같은 용맹심을 일으킨다. 이것이 나의 주의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마키고치의 신념이기도 했다. 그의 교육 목적은 명쾌했다.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므로 교육의 목적도 행복이어야 한다. 교육 사상가인 그의 시선은 이전부터 아이들의 행복 실현이라는 일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키구치의 그런 모습은 고학하던 소년기 그리고 홋카이도에서 교사로서 쌓은 경험
또 도쿄 미카사 심상소학교 등에서 가난한 최하위층 어린이의 현실을 직시해온 일과 깊은 관련이 있으리라. 뒤틀린 사회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아 마음껏 공부도 하지 못하고 노동을 강요당하면서도 노덕이 같은 인생을 걸어야만 했던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고 싶다. 여기에 마키구치의 심정이, 이상이, 투쟁이 있었다. 그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의 취학률 상승, 교육 환경 정비, 학력 향상 등의 많은 실적을 남겼다. 또 단일 학교 제도와 소학교장 등용 시험 제도 등을 제창하고 교육제도의 개혁에도 힘을 쏟았다. 어린이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 마키구치에게는 행복은 무엇인가가 가장 큰 테마였다. 그는 그 행복이 가치 획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가치는 무엇인가? 사색은 점점 더 깊어졌다.